몇 개월 일찍부터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럽지만 길도 복잡하지만 즐겁고 따뜻한 금요일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오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준비되어 있던 강의가 박준현 차장의 강의였는데요. 사정상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더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02-3153-2631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의 강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하창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눈 오는 금요일 날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눈이 다시 와가지고 또 주말에 춥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또 주말에 바깥 나들이 하실 때 살살 종종걸음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창범 팀장님이라면 롱숏 트레이딩이 딱 떠오르는데요. 연말 특집 다른 특별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선택 바로 이틀 전에 있었죠. 국민의 선택은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자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주시장에 대해서 그 어떤 테마에 대한 흐름, 향후 2013년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 시간은 대선 이후에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업종별로 섹터별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한번 내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대 대선이 박근혜 당선자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안타까운 건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1,400만의 또 국민이 있다는 건데요. 가장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잘 지켜야겠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힘쓰는 거겠죠, 하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선택은 결정이 된 것이고요. 어떤 뭐 자기가 밀지 않았던 후보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밀었던 후보자가 당선이 됐든 간에 앞으로 남아있는 5년 동안에는 또 다시 한번 믿고 또 하나 또 믿고 좀 따라가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됐다 그러더라도 조금 더 계속적으로 그분의 어떤 향후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힘을 좀 뿌려줘야 결과론적으로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무료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인 의미와 또 앞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정책과 그 영향이 가장 궁금한데요, 팀장님. 네, 사실 그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 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영어로 치면 데모크라시, 이코노믹 데모크라시겠죠. 결과론적으로는 보통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 우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죠.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좀 공정하고 평등하게 자기의 역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자는 것인데 그러면서 소득의 어떤 재분배 여기서 중요한 경제적 관점이 제기된 것이 바로 소득의 재분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의 양극화를 일정 부분 평준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새누리당의 어떤 캐치프라이즈로서 상당히 강하게 18대 대선에 걸로 들어왔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도 그 흐름 자체가 박근혜 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 향후 5년 동안은 과연 이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평등하게 어느 정도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의 한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팀장님의 강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늘 이제 대선은 뭐 결정 났고요. 네. 2013년도 시장 뭐 사실 뭐 그냥 단순하게 어제 오늘 뭐 움직였던 일부 종목들 박근혜 테마주가 올라가고 문재인 테마주가 내려가고 또 오늘 보니까 오늘 장중만 보면 뭐 송전 관련주들의 상한가치는 뭐 그런 단순한 흐름 말고 그동안 이제 실제적으로 후보 때부터 실제적으로 공약을 펼쳤던 내용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향후에 추진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나하나씩 업종으로 좀 풀어보면서 향후 2013년도에 어떤 그 희비를 조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경제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아까 제가 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밑에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제도하겠다. 사실은 이 두 말에 다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네, 쉽게 말해서 실제로 지금 모든 세계 경제는 대기업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조금 심합니다. 중소기업 그 기반층이 워낙 약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민 평등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고요. 또 주 밑에 보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 같은 이야기죠. 뭐 전통시장이라는 건 이제 5일장을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동네마다 있는 작은 시장을 말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대형 그 대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뭐 마트를 통하는 백화점 마트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소비자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아우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뭐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밑에 건데요.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사실 골목 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이마트라든지 할인마트 등 규제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골목 상권을 실제적으로 살렸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지금 아마 시청자님들도 만약에 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안 그런지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도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만약에 일요일 날 실제적으로 가는 마트가 영업을 안 합니다. 강제 규정을 해서 네. 안 하면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동네 그 상가를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할 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주 갈 때 뭉태기로 사온다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경제 민주화의 흐름 자체를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만은 후보 당시 시절에도 사실은 야권이나 기타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봤던 부분이다. 너무 모호하지 않냐. 말이 좋아 골목상권 보호지 실제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의 추 캐치프라이즈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조금 이걸 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실제적으로 종목을 접할 때 좀 이득이 되지 않나 보이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당연히 사회의 요구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거꾸로 했어요. 내가 먼저 당선됐는데 내가 소득의 불균형을 개선해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중산층을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른 접근 자체를 밑에서부터 올린 겁니다. 물론 정치적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 요구 자체, 즉 사회적 요구 자체 일반 중산층. 사실은 실제적인 중산층의 개념도 모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지금 평민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소득 불균형 개선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거죠. 그건 많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은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사회적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득 불균형 문제 개선하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하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건설주에 뭐 일부 약간 이야기 좀 돌긴 들었었는데 뭐 그런 게 한 번만에 바뀌지는 않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선 이야기입니다만은 민주통합당이 됐다면 조금 더 파격적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차피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조금 현 정부와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 번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집권 1년 차에는 사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2013년인지 집권 1년 차죠. 1년 차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양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를 1년 정도는 몸을 좀 사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태클 정도 놔주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제도를 제안했을 때 상당히 만 1년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서로 그 상호 뭐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런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점진적이면서 완화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아직 뭐 말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툭 해서 연초할 때 신공항 이야기가 잠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신공항 테마주 듭석 사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자, 경제민주화라는 건 아까 제 말씀대로 딱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간단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의 재분배입니다. 네, 부의 재분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능력은 있지만은 제도적 기타적인 규제 때문에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 자체. 골목 상권에서 대변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못난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어차피 제도적으로 대기업들이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뺏긴 그런 거.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곧 경제 민주화다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거 그렇다 그러면 과연 한 몇 가지 정책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 방송인데 실제적으로 뭐 정책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이건 정책은 좀 짧게 보겠습니다. 네. 대북 정책은 그래서 보니까 어저께 대북 관련주 한가 딱 갔었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새누리당 쪽은 조금 다릅니다. 민주통합당이랑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신뢰가 먼저지 않느냐. 무조건 포석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불신과 대결 국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만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게 대북 정책에 대한 박근혜 당선자의 캐치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는 실제적으로 대북 경협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었고요. 가스관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간 거는 가스관은 그하고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뭐 국가적인 그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다 보는 것이고 복지 정책 잠깐 보면요. 복지 같은 경우는 그냥 캐치프레이즈라서 뭐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복지 이제 제가 좀 글자가 중복된 것 같은데요. 네. 실제적으로 한국형 복지와 생애 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형 복지라는 건 뭐죠? 생애 주기형 복지. 아주 간단한 이제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 그리고 장년층, 그리고 노년기까지 어떤 사람의 어떤 생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는 정부에서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 자체 상당히 뭐 원론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 물론 그 이면에 작은 내용이 있었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떤 게 나왔냐면은 여기도 이제 좀 재미난 게 많은데 제가 보니까 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자,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 캠프에서 우리나라 올해 대선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 정부, 지금 정부, MB 정부는 좀 달랐죠. MB 정부는 대놓고 바로 그냥 4대강이라고 큰 캐치프레이즈 나왔는데 이번 18대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중산층, 서민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다가 이 개인 복지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자, 근데 돈은요, 어차피 같이 들지만은 개인 복지라는 건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명분이 오히려 4대강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정책에 지금 이 프라이즈에는 사실은 급격한 정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어제 오늘 바로 음식료 업종들 가격 올리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급격하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물론 이쪽에는 수혜주와 피해주는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재정정책은 제가 판단할 때 뭐 어느 정도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 부분은 뭐 한국전력 같은 뭐 어떤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거의 직결된다 말씀드리겠고, 뭐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글쎄요, 정부 지출 이제 이거는 그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하나를 말하는 건데 글쎄 어느 정도 약간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이는 공기업의 어떤 슬림화를 제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실제적으로 그 경제정책인데요.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경제정책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순환출자부터 제가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출자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제 약간은 피해간 게 바로 이쪽 섹터입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주회사 전환 체제라든지 순환출자 그리고 이제 수출 총재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완화하는 분위기죠. 완화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냥 가자 사실인데 이것도 원래는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됐었다면 지나간 이야기 같습니다. 됐었다면 조금 내용이 커질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신규 출자만 규제하겠다. 기존 거는 손 안 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출자만 규제했다는 상당히 조금 미약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미약한 정책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출총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자 총액 제한제도를 말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반대.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원래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반대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좀 제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보니까 약간은 금산 제한이라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금융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걸 출자할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타이틀을 준 것 같습니다.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좀 제한하겠다 그런 이야기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제가 잠깐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같은 경우는 현재 15%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 5% 정도로 좀 줄인다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밑에 보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보유 한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현 9%에서 한 4% 정도 순으로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의 어떤 포럼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여기 자료에는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경제정책하고 일자리 정책은 일단 제가 말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하죠. 실물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데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일단은 가계부채 문제가 있었죠. 가계부채 18조 원의 뭐죠?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 근데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물론 돈을 다 준다는 건 아니고 뭐 세부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뭐 신용 실력 결과론적으로 이게 신용 불량자로 전락을 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약자 있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재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 가계부채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고, 하우스푸어 대책이라고 이번에 참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하우스푸어 대책이라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하우스푸어가 뭡니까? 집은 있는데 가난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깡통 주택을 좀 이야기한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집을 샀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샀는데 대출받아 샀는데 집값은 내려가가지고 오히려 이자 내기도 바쁘다. 뭐 그런 게 할 수 있고, 또 집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전세금하고 지금 매매가가 안 맞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후에 어떤 금융 섹터를 좀 다루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박근혜 당선자의 어떤 그 경제 정책에서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한 18조 원 정도의 재원을 조성한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주택 대책이죠. 서민주택 대책에 대해서 하우스 가계부채라고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네, 가계부채 문제죠. 하우스포 대책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일자리 대책도 지금 자료는 잠깐 빠있습니다만, 네. 일자리도 사실 뭐 어제도 보니까 그 일부 일자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많이 만들어준다고 했는데요. 네, 일자리. 네.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일자리.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네. 대책인데, 실제적으로 정년 60세까지를 좀 법제하겠다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요. 또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 징벌적인 검증 보상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잠깐 중요한 건 잘 보면 여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확실히 보니까 국민의 이 표 중에서 밑에 저는 글자가 좀 마음에 든다면 들 수도 있고 중요하다 봅니다. 성장률보다.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에 내가 5년 동안 우리나라가 뭐 세계 OECD 몇 퍼센트 성장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고용률을 좀 높이는 일자리 네. 증가시키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요 관련 때문에 최근에 주식이 또 뭐 사람인 HL이나 윌비스 같은 종목 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좀 제가 보니까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아직까지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자, 일자리 누가 만듭니까? 정부가 만든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때는 언제 만드냐면 네. 예전에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큰 운하 사업이 있을 때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캐치프레이즈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누가 하느냐? 예, 기업이 합니다. 기업이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뭐 아까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뭐 스펙을 없애는 어떤 고용 문화 그런 것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는 좀 어이도 없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 게, 왜 제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냐면, 네. 종목을 접근하실 때 일자리 관련돼서 약간 부정기를 보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기업을 뽑을 때 쉽게적으로 정부에서 야, 스펙 없이 사람을 뽑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기업 오너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자리 같은 흐름 자체도 결과론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 어디 뭐 공항을 만든다든지 큰 걸 만들면은 그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해서 일자리 좀 생겨라 이렇게 해갖고는 일자리가 안 생긴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들은 뭐 주식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아주 미약한 그냥 단순한 태양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은 약간 이제 쭉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박근혜 당선자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였죠. 네, 경제민주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법안을 추진한다고는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왜냐하면 어느 캐치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긴 하는데, 네. 중요한 거 어느 정도 이걸 위해서 무슨 개별 기구를 설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대북 정책부터 뭐 재정, 일자리, 복지 정책을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좀 많이 공감되십니까? 예,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공감되는 거 이 흐름을 잘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깨고 있어야 좀 이따 이제 섹터별로 제가 종목을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해도가 조금 높으실 것 같은데, 잘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공통 키워드는 부의 재분배, 대기업을 좀 잡겠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뭐 나머지 이제 거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대북 정책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 색깔은 없습니다. 색깔이 없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통 정부가 바뀌면 갑자기 뭐 태양광 관련주가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풍력 이런 게. 그런 거는 좀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그 다른 섹터 보실 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또 팀장님께 강의 듣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당선자가 이제 되면서 정책에 대한 또 관련 수혜주 또 업종 섹터까지 보고 있는데요. 하창모 팀장님, 네.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좀 규제가 강해진다면 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규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만약에 그게 잘 지켜진다면 네. 사실은 뭐 지주회사 체제에 있고 어떤 순환 출자의 어떤 구조에 얽혀 있는 큰 두 기업은 조금 분리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죠. 이 두 이런 회사들, 큰 회사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너무 크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좀 힘들어지는 경우는 저는 작다. 단발적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업들 만약에 잡아버리면 우리나라 네,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라 경제 어떤 뭐 살아가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이 조금 잠깐은 그 시점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규제보다는 오히려 그 두 섹터는 실제로 본연의 어떤 그 실적을 가지고 저는 올라간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 전에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박근혜 정책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대선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연말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쇼 스트라이크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뭐 박근혜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관심이 있었던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한번 여쭤보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어떤 투자 전략이 또 유효한지 섹터별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네, 일단은 뭐 테마주부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시점에 어제까지 오늘까지도 이제 인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관련주의 어떤 뭐 이지라든지 보력 메디앙스 이런 정도 상당히 좋았었고 어제 조금 아이러니했던 것은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빠졌다가 어제 오후장 올리고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인맥 테마주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는 수준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책 관련주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일자리 관련주나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뭐 경봉이나 일부 나이스 DNB, 뭐 포스코 ICT 같은 일부 종목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아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대선 전까지는 모든 그런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엮이면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선이 결정이 딱 났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그것 때문에 갔던 종목들은 어느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 정책들은 어제도 보셨다시피 큰 그림에서 나옵니다. 어제 건설주가 오르고 금융주 오르는 큰 그림에서 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제가 이제 좀 전에 한번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박근혜 당선자의 어떤 정책 공약을 봤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과연 그래서 뭘 사라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관점에서 바로 접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살펴드릴 섹터가요.
바로 에너지 부분부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분부터 잠깐 보면 글자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공약에서 보니까 정유 섹터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쪽에서는 에너지 및 공급,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겠다. 여기서 키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글자 안 보셔도 되는데요.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겠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이제 주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말은 실제로 유류세 가격 인하라든지 아니면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유류세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누구한테 이득이겠습니까? 예, 바로 정유회사, 정유 3사, SK라든지 GS, SOL 같은 종목에 오히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 조금만 우리 기억을 조금 2, 3년 전으로 돌려보시면 무선, 알뜰, 주유소다, 기름값 해서 주요 종목들 계속 규제해서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단 에너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겠다. 설마 올리는 건 아니겠죠.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에너지 세금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약간은 에너지 가격 유류세 인하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유회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보는 것이고, 뭐 밑에 잠깐 있습니다만 동부가 에너지 그리드 및 일산 오일 허브 구축을 해서 에너지 공급을 안정하겠다. 이 흐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어떤 이 내용 공약에서 딱 우리가 캐치 빨리 하셔야 될 거는 바로 그냥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 기름 확보를 안 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불어닥친 뭐 큰 그림에서 보면 셰일가스 붐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일 강력하게 푸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죠? 네, 에너지 관련주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에너지 관련주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정유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원 개발하는 뭐 LG 상사 같은 종목도 있을 수 있고,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철강이나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철강이나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고 일단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고 하고요. 화학 섹터에 갔더니 전기차 이야기 잠깐 나왔죠. 근데 전기차 이야기는 기존에 뭐 한두 번 나온 건 아니고 원래 전기차도 어떤 뭐 스마트 그리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실제로 보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세계에 가장 많은 어떤 그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아직은 전기차를 일부러 발전을 안 시킵니다. 미래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차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야기는 현재까지 왔던 정책의 좀 연장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 기억하면 되죠? 전기차 이야기 나올 때는 지금부터는 제가 종목만 잘 들으시면 돼요. 전기차 산업은 당연히 두 종목 있습니다.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전기차 관련주로 되는데, 일단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겠다 보는 것이고, 어제 가장 좀 아마 연초부터 화두를 받을 거는 바로 건설 섹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캐치하셔야 됩니다. 건설인데 좀 달라요, 내용이. 네, 그냥 뭐 옛날처럼 MB처럼 뭐 강남 특구 해제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반대하겠다 했다. 그냥 어제 오늘 건설주들이 올랐던 거는 뭐 쉽게 말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했다 그 관점에서 오른 것이고, 또 그 안 이면을 좀 들어가 보니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잽싸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 민주하고 대기업 잡기지. 그러면 어떤 약간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약에 이것을 계속 푸싱한다면 계열사 매출의 비중이 많은 두유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삼성물산이라든지 실제 말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건설주들 쭉 보시다가 만약에 건설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건설사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망지하겠다. 작년에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그 MRO 업체죠. 소모성 자재업체.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워낙 그래가지고 알마켓 코리아 띄어내가지고 그거에 인터파크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도 약간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반대한다고 했는 이 부분만 보면 실제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제가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잠깐 좀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섹터, 조선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화면이 조금 작네요.
부산을 선박금융의 특화도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선, 부산을. 항구도시니까 당연히 이제 부산, 네, 공감됩니다. 그리고 선박금융의, 예, 이 단어를 기억하시되 선박금융. 선박금융의 특화도시로 부산을 만들겠다 해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선박금융 가칭인데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선박금융공사. 딱 이 말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내 지금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럽의 어떤 선박금융 지원, 그러니까 수주 그런 게 약해가지고 많이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화 된다면 오히려 대형근 조선사들은 사실은 긍정질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작은 종목들입니다. 선박에 있던 들어가는 선박 소재 기업들은 사실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가지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한 푸싱, 부산의 선박금융도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국내 중요한 대기업, 조선사의 수혜도 마찬가지이며 조선사에 납품하는 작은 선박기자재 업체들 갑자기 혹시 뭐 선박기자재 업체가 생각이 안 난다 싶으시면 저도 잠깐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대양전기공업이라는 기업이 잠깐 생각이 나네요. 예,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양전기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배에 작은 조명들을 만드는 회사. 지금 아마 주가가 12,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상장한 지 한 2, 3년, 1년 이내 주식인데요. 이런 작은 회사들. 이것이 바로 선박 기자재 업체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수혜가 되지 않겠나 보겠고요. 기계업종은 조금 달라요. 자, 기계업종이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수혜가 되고 안 되고는 바로, 에너지 정책, 바로 풍력이라든지, 뭐, 원자력 관련해서,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기계업종 종목들이 두산인프라코 빼고요. 두산인프라코, 현대엘리베이터 빼고, 대부분의 이제 기계업종들이 거의다가 풍력이나 원자력 관련주의 기계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그 중립 의견입니다. 저는 중립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풍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풍력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이 못 가죠. 국내 뭐 유니선이나 몇 개 종목 있습니다만 원래 그 약간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사실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가 풍력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원자력인데, 네, 어제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네. 그런 말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 원자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난했는데, 이 무난한 멘트 자체도 공약에 보면 딱 키워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시죠. 안전,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많았고요. 유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유지하겠다. 유지.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유지라는 거는 현재 수준만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현재 수준만 가져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원전을 그 어떤 불확실성, 환경오염 리스크, 뭐 원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가져가겠다 했으면은 쫙 가는데 사실 최근 이 MB 정부 시절에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정책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 딱 중간 정도 의견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보면 최근에 조금 반등 자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하나가 운송이 있습니다. 지금 요 운송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제가 보니까 아마 이 현 정부 지금 새로 차기 정부에서 큰 사고를 친다면 사고라는 건 큰 국책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뭐 신공항 관련해서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바로 동남권 신공항 추진 가능성이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항 그 관련해 가지고 저기 밑에 부산 쪽이 되죠. 그래서 뭐 영흥철강이라든 일부 이제 그 부동산 있는 종목들 올라간 적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도 저는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해왔던 것이고요.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서 신공항을 좀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 좀 지켜볼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어제 지금 시장에서 두 주목받는 테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과기부,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일부 종목이 올라간 거 있고요. 운송 쪽에서 만약에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뭐 해양수산부까지 부활 추진되면 뭐가 플러스일까요? 네,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형주의 중에서 소형주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워낙 그 테마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신공항 관련 테마주 많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은 뭐 어느 정도 부동산 있는 것만은 빼고 없는데 바로 네, 해운업종입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같은 종목. 이 종목 자체가 오히려 물동량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요 강점은 강점입니다. 해운업종, 한진해운, 뭐 현대상선 이런 종목들. 하지만 이 종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세계 경기 자체가 돌아서야 되겠죠. 운임이상. 하지만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동남아 신공항 추진이라든지 해양수산부 부활해서 부산 쪽에 동북아 허브를 좀 만든다고 생각을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정책적 중에서 지금 에너지하고 소재 부분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만 보면 그래서 대형주 IT 자동차 빼고 나서 가장 중요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미리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도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네, 자동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일자리 몰아주기 금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자동차도 실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하겠다. 그렇게 보면 수혜 피해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해보는 업종은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일감을 많이 몰아가지고 그동안 잘 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대기업이요? 바로 뭐 큰 애들이죠. 네. 큰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SL 만도 같은 기업들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던 작은 부품주들 밑에 있는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동양기전 관련해서 기타 작은 종목들은 오히려 덕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모든 키워드는 대기업 몰아주기를 깍지고 밑에 있는 부품업체를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 푸싱이 나올 때는 오히려 SL이라든지 만도 같은 기업들은 분리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작은 부품 회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자동차 업종은 잠깐 말씀드렸고 교육은 그 다음이 교육인데요. 교육은 이거 그 옛날에 맹모 삼천직이라 그랬습니까? 네.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좀 이건 이제 무상급식이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제가 그냥 좋은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보니까 교육 컨텐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사교육 규제 이런 게 뭐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핵심만 뽑아가지고 이것을 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 교과서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상관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교과서 관련 컨텐츠. 글자가 너무 제가 네. 명필이신데요. 한석봉이 후예는 아닌데 좀 네. 날라다녔습니다. 하석봉.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두 종목만 좀 생각해 보시면 그래 교과서 관련 컨텐츠는 잘 모르겠고 그럼 교육 관련 컨텐츠 중에서 실적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성장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네. 그러면은 네 많은 종목 있습니다만은 대견한 메가스터디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하는 청담러닝이라든지 청담러닝이요. 네. 그리고 예림당. 예림당. 예, 이 애들 이제 Y 시리즈죠.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예림당이 많이 빠졌죠. 얘네들 쓸데없이 그 비행기 티웨이 항공을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좀 빠진 것 같은데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 교육하는 애들이 돈이 많다는 겁니다. 현금 자산 풍부한데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교육 쪽에서는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보다도 교육 콘텐츠 쪽에 조금 강화한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 교육과 함께 또 박근혜 당선자가 많이 과토했던 것이 바로 미디어 광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어제 IMBC 상한가 치셨죠. 바로 이제 민영화 관련이죠. 민영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이건 뭐 조금 빨리 제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MBC 민영화 이야기죠. 네. 이 부분 쪽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될 수가 있다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IMBC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깊게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게 있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보면 바로 미디어 광고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교육 쪽에서 교육 컨텐츠가 있었다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음원이라든지 무슨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어느 정도
키울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후보 시절에 박근혜 후보자가 지금 그 김성근 감독이 있는 고양 원더스 야구단을 방문해서 그리고 야구 프로야구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미디어 어떤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종목이죠. 제가 종목이라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종목인데 종목은 그러면 IMBC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IMBC는 테마주기 때문에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CJ 같은 종목들, 이 CJ 같은 종목들 현재는 기관 수급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그래도 미디어 광고 쪽에서 좀 지켜보시고 뭐 MBC가 미디어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뭐 SBS 같은 종목들도 주가들이 워낙 좀 가벼운 종목이라서 등락은 심합니다만은 이 부분도 신정부에서 조금은 푸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유통입니다. 네. 유통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뭐 마트 영업 못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어라 그런 거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GS 리테일이죠. GS 리테일, GS 같은 그 편의점도 규제를 한다고 공정에 잠깐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유통업체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통은 계속 규제 나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이거는 누가 되더라도 규제를 합니다. 일부러라도. 왜 그러냐면 이는 서민생활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왜냐? 그렇게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대기업을 좀 잡을 수 있는 것보다 서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여부, 그러니까 그것이 골목 상권을 살려고 못 살려고를 떠나가지고 유통 규제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 관점에서 뭐 예전에도 뭐 백화점 주식들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계속 고생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조금 더 고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내년이 2010 첫 해 아닙니까? 첫 해는 뭘 하죠? 뭐 바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 해는 무조건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다면 물가는 보통 유통업과 많이 상관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유통업종은 조금, 흐립니다. 좀 부정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 그럼 뭐가 있을까 보면, 예, 오늘도 많이 올랐죠. 요 섹터는 좀 많이 들었겠죠. 바로 음식료하고 KTNG가 속해 있는 이 담배 관련해서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입니다. 어제 이제 보통 우리가 술집 가면 소주 3,000원 파는데 이제 3,500원에 팔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죠. 네. 하이트진로가 소주가 출고가를 8.9% 올렸습니다. 네. 소매가가 이제 500원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대선 끝나고 났기 때문에 많이 올리죠. 근데 그걸 왜 올리는지 아시죠? 네, 그건 올리면 왜 이렇게 반감이 설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세금을 같이 올린다는 겁니다. 네. 세금 같이. 한국에서 봐준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농심 사장, 오리온 사장, 하이트진로 사장이라면 무조건 물론입니다. 유통위는 공정위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세금까지 같이 올린다는 거죠. 주류세 같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은거슬쩍 묻히는 것이고 음식료가 왜 가격을 인상을 해도 얘들이 가격 인상을 해도 주가가 오히려 잘 올라가느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이거는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는 섹터입니다.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 떨어진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3,000원 하던 소주 우리가 그 먹는 게 3,500원이나 4,000원 하더라도 그 소비가 줄질 않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많이 뛰지 않는 이상. 3,000원 하던 것이 갑자기 만원. 물론 만원은 갑니다. 하지만 시간을 걸어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500원, 1,000원씩 올랐을 때는 오히려 매출 영향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식료나 이런 담배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격 인상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주가도 상승한 흐름이 나오는데 이 섹터 자체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계속 좀 호재, 플러스로 봅니다. 요금 인상을 제가 보니까 거의 용인한이 아닌 용인을 할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살펴볼 섹터는 금융 섹터는 사실 제가 보니까 은행 섹터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은 사실은 반반입니다. 반반. 왜 은행 섹터를 말씀드려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복조선기금 만들고 하우스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하우스푸는 자, 두 가지 있어요. 조금 그 행복조선기금을 만든다 이 말은 글자 너무 안 써지네. 이거는 은행업종에 플러스입니다.
행복조선기금을 만드는 거는. 네, 왜냐하면 이 기금을 만들려면 네.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업주에는 호재예요. 오히려 수익. 근데 중요한 거 기금이 아니고 하우스푸어 대책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다. 어느 정도 뭐 현실 가능성을 일부러 떠나서 하우스 대책이 실시하게 되면 은행업종은 손해입니다. 왜 손해일까요? 간단하죠. 은행 입장에서는 원래 전세자금 대출이었어요. 전세자금. 맞죠? 전세금 대출이었어요. 전세금 대출. 전세금 대출이었는데 하우스푸어 제도가 만약에 현실화되고 좀 활성화되면 이 전세금 대출이 바로 주택 담보대출로 바뀌어버리죠. 네. 자, 아니 이게 무슨 전세금 대출과 주택 담보대출이 뭐가 다른데 할 수 있습니다만 이자율이 달라요. 이자율이.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전세금 대출을 보낼 때보다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자 수익이 감소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우스푸어를 어느 하게 되면 은행업종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이자 수익이 감소를 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계정이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채 그 자산 그 흐름에서 실제적으로 전세금 대출로 잡혀야 될 것이 뭐로 바뀐다고요? 주택담보대출로 바뀌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 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 좀 살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IT 종목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게임주들이 실제적으로 좀 급락을 했었죠. 네. 셧다운제 한다. 셧다운제는 애들 밤에 게임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때문에 컴투스나 어제 뭐 종목들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내려갈 것 같으니까 내려간 거고요. 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자체는 실제로 박근혜 당선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도 사실 실효성 거의 거의 그 현실 매출로 영향되는 영향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이디로 하면 다 게임 하잖아요. 모바일은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흐름 때문에 인터넷 게임주들이 사실 모바일 셧다운제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하락이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흐름을 좀 잘 분석해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재다 보는 것이고 어차피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유통이라든지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실제적으로 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자 그런 흐름 자체가 아까 조금 살펴본 대로 크게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라든지 또 더 크게 봤을 때는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2013년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가장 푸싱이 많은 섹터에서 오히려 그 수혜주는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 2013년 전망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자 정리라고 하죠. 만나면 또 헤어짐도 있고 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리라 믿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